보호란 청구서와 함께 도착해서는 안 된다. 서울에서 전달된 보안 패키단의 숫자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을 맴돌던 문장은 그것이었다. 1조 2천억 달러. 한반도에서 지난 약 70년 동안 미국이 제공해온 보호의 미지급 대가라고 포장된 소급 청구액이었다. 적어도 처음 1분 동안만큼은 그 숫자의 모든 항목이 법정 감사를 견뎌낼 수 있는지 여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숫자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이유는 워싱턴의 누군가가 기지 주둔, 억제, 물류, 핵 보장으로 이루어진 동맹을 채권 추심, 고지서 한 장으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도 조용히가 아니었다. 협상용 허세를 체계 내부에 숨겨둔 것도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마치 집주인이 세입자의 부엌 식탁 위에 체납 고지서를 내리꽂듯이. 한국은 이미 최신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따라 자국 영토에 주둔한 약 28,500명의 미군을 위해 2026년 1조 5,200억 원을 부담하기로 공식 약속한 상태였다. 나는 용산 남쪽의 한 정부 인접 위기 대응 시설 4층에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정치적 연극을 작전상의 결과로 번역하는 일을 주로 맡는 합동전략위험 셀에 파견된 상태였다. 우리는 연설문을 쓰기 위해 거기 있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더 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거기 있었다. 정치적 모욕이 군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무엇이 먼저 무너지는가? 예산인가? 기지 사용권인가? 지휘 관계인가? 물류 흐름인가? 보험 전제인가? 구매자 신뢰인가? 내 경험상 답은 결코 하나가 아니었다. 답은 순서였다. 시스템은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지지 않는다. 벽 뒤 전선처럼 하나씩 풀려나간다. 그 방이 조용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안에 모두가 알고 있었다. 숫자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아도 전략적으로는 파괴적일 수 있다. 상대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요구는 낡은 언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상호 의무의 어휘가 지렛대 계산의 어휘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 수도가 다른 수도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두려움을 과대평가하는 순간 그 대가는 매우 빠르게 비싸진다. 첫 번째 작전상 이상 징후는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착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적이고 심지어 무해해 보이기까지 하는 방위비, 분담협의 초안 일정표가 정치적 검토를 이유로 즉시 보류 표시가 된 것이다. 취소가 아니었다. 보류였다. 그 단 하나의 관료적 단어가 요란한 헤드라인보다 내 신뢰를 더 심하게 갉아먹었다. 대중의 분노는 아직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 내부의 보류는 톱니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커리어 군인들이 이제 지연의 비용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민간인을 기다리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뜻이다. 동맹은 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템포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그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두 번째 균열은 더 차가웠다. 외교 채널을 통해 되돌아온 청와대 쪽 언어는 거의 불안할 정도로 정중했다. 국기 흔들기도 없었다. 감정적 발작도 없었다. 거창한 규탄도 없었다. 그저 하나의 문장뿐이었다. 마치 과중한 부담을 짊어진 파트너에게 실질적인 안도를 제안하는 국가처럼 전달된 한 줄이었다.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방안의 사람들은 텔레비전 토론 패널들이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 문장을 즉시 알아들었다. 부담 완화는 비용 분담을 뜻할 수도 있다. 동시에 역할 축소, 주둔 규모 축소, 지위 축소, 의존 축소를 뜻할 수도 있다. 전략 언어에서 친절은 칼이 꽂히기 직전에 취하는 마지막 형태일 때가 많다. 그때 나는 이 위기를 돈 문제로 읽는 것을 멈췄다. 왜냐하면 돈은 아무리 추해도 제복을 입은 채널들 내부에서 그것이 불러온 반응에 비하면 너무 작은 문제였기 때문이다. 2025년이 되어서도 주한미군 지휘관들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기여가 미국 군사비 지출을 최대 18%까지 줄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었고, 서울은 이미 주한미군 군사시설 건설 수요를 위해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분쟁이 단지 동맹국에게서 몇십억 달러를 더 짜내려는 문제였다면 그것은 추하긴 해도 버틸 수 있는 사안이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청구 항목이 아니었다. 선례 항목이었다.
만약 서울이 미국의 부담을 줄인다는 말을 전시 작전 책임의 실질적 이양을 가속화하는 뜻으로 재해석하기로 선택한다면 워싱턴이 잃는 것은 단지 현금이 아니게 된다. 작전상의 위치를 잃게 된다. 그리고 작전상의 위치는 돈보다 대체하기 어렵다. 군사동맹은 단지 병력, 깃발, 조약 문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접근성이다. 일상화된 권한이다. 위기가 날카로워질 때마다 일일이 허락을 구걸하지 않고도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자기 지휘 구조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보이지 않는 특권이다. 그 정상성이 도전받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모든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헤드라인에서는 첫날 그걸 느끼지 못한다. 메시지 사이의 침묵에서 느낀다. 초안 명령의 수정에서 느낀다. 예전에는 대령들끼리 처리하던 사안에 갑자기 법무팀이 참조로 들어오는 방식에서 느낀다. 나는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방위 구조 안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온 탓에 위계가 질문받기 시작할 때 나는 냄새를 모를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극적이지 않다. 절차적이다. 연기된 화상회의, 완곡해진 문구, 명칭이 바뀐 훈련 행사, 호스트 국가 변호사가 어떤 요구사항이 정말 의무인지 아니면 단지 관행인지 묻는 순간 제국이 고도를 잃기 시작하는 방식은 바로 그런 것이다. 지리보다 문법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날 밤 내 책상 위에는 또 하나의 숫자가 있었고 그 숫자는 도저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2030년 서울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달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논의되던 정치적 시계였다. 전제는 능력 기준이 충족될 수 있느냐였다. 공식 동맹 문구는 여전히 이 과정을 시한 기준이 아니라 조건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한국은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 필요한 타격 및 방공 능력, 그리고 전환이 가능할 만큼 안정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작전할 능력을 갖춰야 했다. 그것이 예전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그 청구서는 그 안전장치 주변의 감정적 기후를 바꿔버렸다. 기술적 전환 논쟁을 주권 논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주권 논쟁은 참모들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인다. 나는 아직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했다. 이 모욕이 저절로 소진되고 끝날지 아니면 서울이 이를 동맹이 현대적 형태를 갖춘 이래 동북아에서 가장 중대한 군사권한 재협상으로 바꾸어 버릴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전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문제는 더 이상 미국이 여전히 돈을 요구할 수 있는가가 아니었다. 문제는 미국이 방금 한국에게 미국의 보호를 대체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라 제거 가능한 서비스로 측정하도록 가르쳐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세계 수준의 조선소, 첨단 미사일 프로그램, 깊은 산업적 비축, 그리고 금지된 질문을 던질 완벽한 도덕적 명분을 갑자기 부여받은 정치 계급을 가진 동맹국에게 그것은 가르쳐서는 안 될 교훈이었다. 보호자가 채권자처럼 청구서를 들이밀기 시작했다면 왜 그는 여전히 주권자처럼 지휘해야 하는가? 그것은 언론용 각도가 아니었다. 그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지도를 배워왔다. 내 직업 인생의 대부분 동안 그 위계는 검증을 견뎌낼 만큼은 충분히 단순했다. 워싱턴은 지휘 구조를 소유했다. 도쿄는 후방 깊이 자금, 기술을 제공했다. 서울은 거대한 규모와 진지함을 갖춘 전선 군대를 제공했지만 전시 프레임은 미국 주도였다. 전체 구조는 너무 오래되어 많은 장교들이 그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된 하나의 가정 위에 놓여 있었다. 최종적 비상 상황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가정이었다. 한국은 피를 흘리고 만들고 무장하고 훈련할 수는 있어도 전쟁의 작동 논리를 최종 확정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이었다. 그게 그 지도였다. 한때 숫자들이 그것을 뒷받침했기에 나는 그 지도를 믿었다. 미국은 한국에 약 2만 8,5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구산을 유지하고 있었다. 연합사 지휘 구조를 떠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정당화된 확장 억제 네트워크의 중심에 앉아 있었다. 서울은 군사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주권적 자존심과 동맹 의존을 결합하도록 설계된 체계 안에 여전히 살고 있었다. 그것은 모욕이 아니다.
많은 성공적인 동맹들이 살아남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다. 위험은 분산되지만 동등하게 분산되지는 않는다. 한쪽은 더 큰 지역적 노출을 감수한다. 다른 한쪽은 전략적 중재권을 유지한다. 그 불균형은 양측 모두가 그 배열이 굴욕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는 한 관리 가능하다. 문제는 한쪽이 다른 쪽에는 대안이 없다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찾아온다. 나는 언제나 한국이 불만이 어떻든 간에 그 불균형을 계속 감수할 것이라 가정해왔다. 대안의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포병 집단은 여전히 중요했다. 중국의 부상은 여전히 중요했다. 러시아의 기회주의도 여전히 중요했다.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해상 불안정성도 여전히 중요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깊은 곳에는 익숙한 서방식 결론이 놓여 있었다. 한국은 더 강해졌고, 더 부유해졌고, 더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며, 더 야심적이 되었지만, 최종 계산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지휘 우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그것은 어리석은 가정은 아니었다. 다만 늙어버린 가정이었다. 서울의 군수산업 기반은 많은 동맹 전통주의자들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이하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지 지역적 영향력을 가진 고품질 무기 수입국이 아니었다. 점점 안보를 공급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 수입국은 안보를 소비한다. 공급 국가는 안보를 형성한다. 2020년대 중반이 되자 한국의 방산 수출은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항공기, 해군 건조를 앞세워 급증하고 있었다. 폴란드와의 계약만으로도 유럽이 속도, 규모, 신뢰성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오래된 산업 강국들이 연 단위 일정을 놓고 토론할 때 한국인들은 생산 배치를 이야기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공장 확장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할 때 한국 기업들은 서명이 얼마나 빨리 선체 강제와 궤도 차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관련 보고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옛 지도 안에 넣어 해석했다. 그것이 내 실수였다. 옛 지도는 산업적 우수성이 곧 지휘 주권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었다. 수출 성공이 자동으로 동맹 제협상으로 번지지는 않는다고 말해 주었다. 한 국가는 뛰어난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전시에는 여전히 미국의 작전 우위를 더 편안하게 선호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모두 맞는 말이었다. 정치가 의존을 모욕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그 청구서는 정확히 그것을 해냈다. 능력을 상상력으로 바꾸어 버렸다. 내 주변의 전문가들은 거의 육체적 불편함에 가까운 반응으로 그 위험을 이해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조건 기반의 전자권 전환은 관리되고 점진적이며 철저히 검증된 과정이었다. 지휘 통제 체계를 평가하고 미사일 방어 통합을 측정하고 타격 구조를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정보 융합을 연구하고 인증 훈련을 실시한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분노로 그 과정을 가속화하려 하지 않는다. 분노는 지휘 체계를 부순다. 그러나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점이었다. 내가 본 고위급 신호들 속에서 서울의 반응은 감정적이지 않았다. 통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통제된 반응은 격분한 반응보다 더 위험하다. 뉴스 사이클이 지나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옛 지도는 또 다른 것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역 기하학의 문제였다. 한반도의 병력은 북한, 중국의 힘 투사, 해상교통로, 미사일 방어, 정보 수집, 더 넓은 인도태평양 태세와 얽힌 우발 사태들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 캠프 험프리스는 단순한 기지가 아니었다. 권력의 습관이었다. 그런 습관을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습관은 면역이 아니다. 나는 다시 인력 구조, 비용 분담 구조, 지휘 언어, 주변 정치 상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자비의 브런슨 장군은 UNC/C, FC/USFK의 지휘를 맡고 있었다. 그는 단지 익숙한 28,500명 병력의 부담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불안정한 부담도 함께 이어받았다. 미국의 지위가 여전히 정당성을 낳는지 아니면 마찰을 낳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민간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임무다.
병력은 여전히 강력할 수 있어도 정치적 허가는 침식될 수 있다. 본부는 여전히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을 정당화하던 논리는 점점 얇아질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지휘관은 사기 진작 연설로 고칠 수 없다. 옛 지도는 한국이 자율성을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해도 미국은 여전히 해구산, 지휘, 그리고 많은 고급 지원 생태계를 통제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확전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중 책상 위를 지나간 자료는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낡은 구조 안에서 더 큰 존중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낡은 구조 자체가 존엄성 면에서 너무 비싸진 것은 아닌지 묻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질문은 모든 것을 바꾼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무거운 비용을 견딘다. 신뢰할 수 있는 보호를 위해 비대칭성조차 견딘다. 하지만 무기한으로 견디지 않는 것은 돈을 내고 자금을 대고 주둔을 허용하고 만들고 배치할 만큼 전략적으로 성숙하다고 여겨지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지휘하기에는 미성숙한 것처럼 취급받는 일이다. 옛 지도는 굴욕이 가속제로 작동하는 경우를 계산하지 못했다. 그리고 굴욕은 추상적이지 않다. 숫자에 붙는다. 어조에 붙는다. 순서에 붙는다. 한국은 개정된 비용 분담 공식을 받아들였다. 미군 기지와 시설 건설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 동맹 기획에 깊이 통합되었다. 자체 방위 산업 역량도 키웠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소급 부채 논리가 덮쳐왔다. 수십 년간의 동맹 행위가 상호 전략이 아니라 미납 임대료로 다시 읽힐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그것은 단지 모욕적인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재해석이 정치적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오래된 안심 문구는 더 약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동맹은 여전히 강하다. 좋다. 그럼 왜 채권 추심 언어인가? 지휘 구조는 상호 이익이다. 좋다. 그럼 왜 채무자 프레임인가? 전환은 여전히 조건 기준이어야 한다. 좋다. 그럼 어떤 쪽이 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왜 그 판단은 지금 채권자처럼 말하는 쪽에 독점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바로 그때 옛 지도는 내 손에서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 군대가 갑자기 사라져서도 아니고 억제가 하룻밤 사이 붕괴해서도 아니었다. 미국 지휘에 붙어있던 정당성 프리미엄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침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당성은 한 번 할인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잔인할 정도로 어렵다. 나는 여전히 그 구조가 이 모욕을 흡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오래된 지도란 원래 그런 것이다. 자기 자신의 무의미함을 위해 시간을 사준다. 하지만 압력은 유일하게 정말 중요한 곳에서 쌓이고 있었다. 텔레비전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고 주권과 작전 통제의 관계 안에서였다. 옛 질서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옛 설명이 붕괴하고 있음을 이해한 순간은 더 이상 같은 전략 서사 안에 놓일 수 없는 숫자 묶음을 통해서였다. 한 페이지에는 제12차 SMA에 따른 한국의 2026년 공식 호스트네이션 분담금 1조 5,200억 원이 적혀 있었다. 다른 한 페이지에는 오래도록 익숙했던 약 28,500명의 미군 주둔 규모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장에는 미사일 방어, 타격, 해군 확장, 지휘 준비 태세와 연결된 한국의 군 현대화 우선순위가 요약되어 있었다. 또 다른 장에는 장갑 체계와 포병 분야의 수출 동력이 정리되어 있었다. 더 조용한 한 장에는 전자권 전환을 둘러싼 여전히 유효한 조건 기반 프레임워크가 적혀 있었다. 각각 따로 보면 놀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청구서 이후에는 그것들이 함께 놓이는 순간 부식성이 생겼다. 왜냐하면 옛 설명은 의존이 존중을 정당화한다고 말했지만 숫자들이 점점 더 묘사하고 있던 것은 이미 돈을 내고 이미 만들고 이미 수출하고 이미 배치하고 이미 더 큰 부담을 떠맡고 있으면서 왜 지위만은 능력보다 뒤처져 있는지를 점점 더 묻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나는 해군 수치부터 보기 시작했다. 해군은 환상이 죽으러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육군은 정치적 의존을 병력 규모와 수사 속에 숨길 수 있다. 공군은 기지와 연합 기획 속에 숨길 수 있다. 그러나 해군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다.
플랫폼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선체는 부두를 떠나거나 못 떠나거나 둘 중 하나다. 미사일은 발사관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다. 한국의 KSS-3 프로그램은 이미 위신 상징을 훨씬 넘어선 상태였다. 배치1 함정들은 이미 국산 수직 발사 능력을 입증했다. 배치2 구성은 길이 약 89.4m, 자망시 약 4,000톤, 그리고 초기형의 6기보다 늘어난 10기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6기에서 10기로의 증가는 장식이 아니다. 단일 수중 플랫폼에서 수직 발사 물량이 66% 증가한 것이다. 단일 플랫폼에서 수중 발사 옵션이 이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 더 많은 발사관은 더 신뢰할 수 있는 독자 타격 옵션을 의미한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독자 타격 옵션은 미국의 관리 없이는 이 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는 정치적 논변을 더 방어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 플랫폼은 단 한 발도 발사하기 전에 이미 대화를 바꾸어 놓는다. 그 다음은 미사일 층위였다. 2021년 9월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 이로써 핵무장을 하지 않은 국가로서는 그 능력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가 되었다. 시험된 SLBM 변형의 사거리는 약 500km로 전해졌고 동시에 더 넓은 현무 계열은 더 무거운 재래식 타격 프로파일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술적 성취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다. 한국이 이미 심리적 임계선을 넘었다는 뜻이었다. 단지 보복적 자율성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 주권적 억제 행동과 연관된 투발 체계를 실제로 구축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옛 설명은 이것들이 대체적 능력이 아니라 보완적 능력이라고 말해왔다. 동맹을 강화할 뿐 동맹의 필수, 불가결성을 줄이지는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타당했다. 한동안은. 그러나 다시 오피콘의 정치적 시점을 보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동맹의 공식 문구는 여전히 시한이 아니라 조건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6년 3월 무렵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인 2030년 안에 전시 지휘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고 그 요구를 자립과 군 개혁에 명시적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옛 설명은 그것을 정치로 취급하라고 내게 말했다. 숫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정치학을 떠받치는 산업적, 교리적 기반이 분기마다 덜 가설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숫자들은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두 번째 모순이 떠올랐다. 만약 워싱턴이 정말로 한국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충분히 의존적이어서 그런 굴욕적인 청구서를 전략적 반발 없이 삼켜버릴 것이라 믿었다면 워싱턴은 자국의 동맹이 함께 키워온 능력 지도를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것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다. 데이터 실패다. 다음으로 맞지 않기 시작한 숫자들은 산업 쪽에 있었다. 나는 수년 동안 유럽, 미국, 일본 관리들이 한국을 마치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2차적인 방산 부상국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 유용하긴 하지만 결국 더 오래된 서방의 지휘 및 기술 위계 속에 중첩된 존재라는 식의 언어였다. 하지만 한국 플랫폼이 하나 더 시제품에서 양산으로 넘어갈 때마다 국내 전력 구조에서 수출 신뢰성으로 옮겨갈 때마다 지역적 유용성에서 글로벌 납품 관련성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언어를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당신은 작은 동맹국의 야망을 후원하듯 말할 수 있다. 바로 당신 자신의 구매자들이 당신의 일정표를 그들의 일정표와 비교하기 전까지는. 그때 어조가 바뀐다. 역설적으로 그 청구서는 그 산업 숫자들을 정치적으로 더 위험하게 만들어버렸다. 서울에게 도대체 자신이 그 복종의 대가로 무엇을 사고 있었는지를 묻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존재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고 첨단 잠수함을 건조하고 국산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연합 준비 태세를 지원하고 국가 자조의 산업적 도구를 계속 키우고 있다면 한국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휘권은 바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낡은 주장에 무엇이 남는가? 어느 시점이 되면 문제는 준비 태세가 아니라 금기 유지가 된다. 그때 가장 강한 반론이 도착했고 잠시 동안 나는 그것이 옛 지도를 구해주기를 바랐다. 그 반론은 진지했다. 능력은 체계 통합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수중 발사 시험은 생존 가능한 독자 억제 구조와 다르다.
10개의 수직 발사관은 미국의 정보, 감시, 정찰, 핵 보장, 물류, 합동군 통합 전체를 대체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가속화된 오펙 전환은 정확히 가장 좋지 않은 시점에 대북 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신뢰할 만한 주장이다. 존중할 가치가 있다. 허수아비 논증은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지만 그 반론은 한 가지 이유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군사적 질문에 답하고 있었지만 위기는 이미 정당성의 질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논쟁은 더 이상 단순히 한국이 내일 아침 당장 모든 미국 지원 자산을 복제할 수 있는가가 아니었다. 당연히 아니다. 논쟁은 점점 워싱턴의 정치적 행태가 계속된 지휘 우위를 유지하는 비용을 전환의 마찰보다 더 비싸게 만드는 시점은 언제인가로 바뀌고 있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계산이다. 그 계산이 바뀌기 시작하면 부분적 자율성은 더 이상 기본적으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필요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반도체 파일이 떨어졌다. 처음 보기에는 전시 지휘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였다. 그게 함정이었다. 일본의 보조금 중심 반도체 드라이브, 라피더스, 구마모토의 TSMC 공장,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향한 접근. 이것은 동맹 구조가 아니라 산업 정책처럼 보였다. 하지만 2026년 초까지 일본은 라피더스에 총 2조 3,540억 엔 정도의 정부 지원을 약속했고, 이전에는 TSMC의 두 번째 구마모토 공장에 최대 7,320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2025년 3분기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약 53%, 삼성이 35%, 마이크론이 11%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수치가 나왔다. 이제 숫자들은 분야를 넘어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 AI 체인의 핵심 메모리 공급을 지배하고 해군 주권을 확장하고 SLBM 능력을 개발하고 동맹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전시 지휘 전환을 모색하는 국가는 의존적 고객국과 같은 방식으로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연된 정상화로 주권을 생각한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이 당신의 기술이 필요해서 당신 기업들의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심리적 중심점은 다시 이동한다. 당신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구애받는 존재다. 그때 나는 내 노트 속 사건의 이름을 바꾸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용 분담 분쟁이 아니었다. 지휘 관계 내부의 인식 위기였다. 이제 숫자들은 더 이상 한국의 부상이 작전상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상승을 요구하지 않은 채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는 낡은 믿음과 정렬되지 않았다. 그 청구서는 그 불일치를 단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뿐이었다. 산업, 재정, 기술, 그리고 점점 수중 타격 영역에서 한국이 이미 무엇이 되었는지와 워싱턴이 정치적으로 여전히 한국을 어떻게 대해도 된다고 가정하고 있는지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버렸다. 처음에 내가 저지른 진짜 오류는 이 위기를 한반도 안에 가두려 했다는 점이었다. 그건 너무 작은 상자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이 사건이 양자 문제처럼 보였다. 트럼프, 서울, 청구서, 모욕, 냉랭한 역반응, 부담 논의, 전자권을 둘러싼 확대되는 담론. 그러나 실타래를 계속 잡아당길수록 내 앞에 열리고 있는 시스템은 미한 동맹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지휘, 일본의 보조금 권력, 한국의 전선 진지성을 고정된 범주로 취급해온 더 큰 위계 전체였다. 그 범주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이 진짜 사건이었다. 첫 번째 징후는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같은 압력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나타났다. 미국의 제복 입은 채널은 지휘 연속성을 걱정했다. 한국의 정치 채널은 주권과 부담을 말했다. 일본의 산업 채널은 긴박함과 불안을 섞은 반응을 보였다. 동북에서 미국의 강압적 중심성이 약화되면 도쿄는 보조금 현수막 아래 자국이 실제로 얼마나 자급적인지 다시 계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 밖에서는 특히 포탄 조달과 납기 지연에서 혹독한 교훈을 배운 유럽의 방위 관측자들이 한국을 고객국이 아니라 정치가 실제로 산출을 원할 때 산업 반응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보기 시작했다. 원래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낡은 대서양 태평양 질서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필수적이 돼 계층화된 상태로 남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한국은 강력해야 했지만 재정의하는 존재여서는 안 되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강력해야 했지만 전략적으로는 공황 상태여서는 안 되었다.
미국은 동맹국의 불만을 흡수해야 했지만 그 불가결성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있던 것은 더 위험한 것이었다. 워싱턴의 동일한 모욕이 동시에 세 가지 다른 인식 과정을 밀어내고 있었다. 서울은 이제 여전히 정치적으로 굴욕적으로 보이는 지휘 천장 아래 살아야 하는지 묻고 있었다. 도쿄는 기술적 지휘권이 없는 보조금만으로는 전략적 중심성을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었다. 워싱턴은 너무 늦게 동맹국을 재정적으로 깎아내리면서도 그 동맹국이 미국의 작전상 우위를 여전히 신성시할 것이라 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지역 숫자들은 그 위험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중국의 군사 압박은 이론적이지 않았다. 미 국방부의 2025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베이징이 대만을 둘러싼 강압과 전시 능력, 그리고 미국에 대한 더 넓은 전략적 대항과 연결된 2027 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계속 기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지역적 위협 환경은 더 위험해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워싱턴은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 중 하나의 채권자 언어를 들이밀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천박한 정치가 아니다. 끔찍한 전략적 타이밍이다. 더 위험한 지역 10년대의 가장자리에서 연합지휘의 정당성을 일부러 흔드는 일은 보통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은 표면적 의미를 넘어 더 커졌는지도 모른다. 한국이 약했다면 이것은 굴욕으로 끝났을 것이다. 한국이 의존적이지만 분노에 차 있었다면 시끄러운 분노와 마지못한 수능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 속의 한국은 어느 쪽도 아니었다. 무장했고 산업화되어 있었고 수출 능력이 있었고 기술적으로 중심적이었으며 자기 협상력의 깊이에 대한 자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 조합은 모욕의 물리학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 한때는 복종을 낳았을 일이 이제는 구조 재편을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넓은 동맹 기계는 여전히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이야기를 하려 했다. 나는 정책 메모, 외교적 수군거림, 군사적 신중론 속에서 그 이야기의 버전을 들었다. 이야기는 이런 식이었다. 그래, 수사가 추하다. 그래, 정치는 폭발적이다. 그래, 이재명은 오피콘과 자립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하지만 진짜 안보 계산을 해보면 북한과 중국이 여전히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모두가 절벽에서 한 발 물러설 것이다. 시스템이 아직 정서적으로 정당성이 변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건 틀린 이야기였다. 이 사건은 즉각적 억지 계산보다 더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맹 내부에서 누가 성인 자격을 정의할 권리를 가지는가의 문제였다. 한국이 돈을 내고 주둔을 허용하고 만들고 싸우는 국가로는 신뢰되지만 완전히 지휘할 국가로는 신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그런 모순은 더 차분한 시대에는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서 논리 아래서는 훨씬 더 빨리 견딜 수 없는 것이 된다. 수중 차원은 이것을 워싱턴에게 대부분의 민간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만들었다. 잠수함은 단지 무기가 아니다. 주권 엔진이다. 미국의 가시적 힘, 항모전단, 폭격기, 훈련, 억제선언은 힘만이 아니라 연출로 작동한다. 국산 잠수함 미사일 구조는 다르게 작동한다. 연출에 붙어있던 정치적 프리미엄을 줄여버린다. 자기 깃발 아래 숨겨진 신뢰할 수 있는 보복 능력을 국가가 가질 수 있다고 믿을수록 동맹 연극에 대한 심리적 의존은 줄어든다. 완전한 대체가 아직 수년 뒤의 일이라 해도 정치적 효과는 즉시 시작된다. 그래서 KSS-3과 SLBM 숫자들이 내 노트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들이 미국의 힘을 지워서가 아니었다. 지우지 못했다. 하지만 그 힘을 둘러싼 상상력의 독점을 침식시켰기 때문이다. 동시에 반도체 층위도 민간 형태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다. 일본이 라피더스, TSMC, 차세대 로직 역량을 향해 거대한 보조금을 약속한 것은 뒤처지는 대가를 얼마나 절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AI 체인의 가장 가치 높은 메모리 포지션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는 안보와 전략산업 양쪽 모두에서 한국을 더 이상 다른 이들의 구조를 실행하는 하위 파트너처럼 취급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내가 초기에 놓친 더 깊은 메커니즘은 바로 그것이었다. 이 위기는 단지 미국의 과잉 때문만이 아니었다.
성숙한 중경욱이 자국에 남아있는 가장 민감한 의존성이 산업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정치적 의존성은 훨씬 더 빨리 도전받을 수 있다. 대개 그것은 관행 위에서 살아남기 때문이다. 관행이 모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가속이 시작된다. 반론은 여기서 더 강하게 다시 돌아왔다. 설령 서울이 주권 언어를 가속화한다 해도 미국의 지원 자산, 핵 보장, ISR 기피, 지휘 통합을 실제로 대체하는 과정은 여전히 길고 비싸고 불확실할 것이라는 반론이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반론은 진짜 메커니즘을 놓치고 있었다. 이 사건이 시대를 바꾸는 사건이 되기 위해 완전한 대체는 필요하지 않았다. 단 하나만 필요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지휘 우월성을 수정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는 것. 그 선은 이미 넘어가 있었다. 나는 내부 어조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법적 해석을 둘러싼 갑작스러운 진지함에서 알 수 있었다. 부담 완화라는 문구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구조적 문구로 취급되는 방식에서 알 수 있었다. 수년 동안 오펙 논쟁을 늦추는 데 익숙했던 전문가들이 이제는 지연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더 이상 보험될 수 없는 리스크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데서 알 수 있었다. 그 사건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이유는 그것이 더 이상 주로 병력이나 돈이나 한 정치인의 천박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낡은 서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였다. 미국이 지휘하고 일본이 보조금을 내며 한국이 감독 아래 납품하던 질서 말이다. 그 공식은 이제 현실 자체에 의해 기소되고 있었다. 한쪽은 여전히 연설을 쥐고 있었다. 다른 한쪽은 점점 일정표를 소유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기관들이 허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자신을 드러낸다. 우리가 다음으로 들어선 단계가 바로 그것이었다. 사건은 분쟁이기를 멈추고 운동이 되었다. 그 운동은 처음에는 극적이지 않았다. 아무도 혁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아무도 카메라 앞에서 조약을 찢지 않았다. 심각한 국가들은 여전히 계산 중일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대신 시스템은 재분류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래 정치관리의 영역이던 파일들이 국방기획으로 끌려왔다. 원래 장기적 열망의 영역에 있던 언어가 더 가까운 실행 바구니로 옮겨졌다. 원래는 현대화로 정당화되던 산업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주권 가치를 가지기 시작했다. 법적 검토가 가속됐다. 재정 모델링이 넓어졌다. 대외 신호는 더 다층적으로 변했다. 국가가 단지 항의하는 것을 넘어 재배선하려 한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알 수 있다. 워싱턴의 동맹 기계 내부에서 첫 번째 본능은 억제였다. 연속성을 강조하라. SMA를 보호하라. 억제력에 대해 안심시켜라. 오펙은 여전히 조건 기준이라는 점을 반복하라. 훈련 템포를 유지하라. 점화점 아래로 온도를 묶어두라. 상식적이었다. 필요하기도 했다. 동시에 불충분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여러 선로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선로는 지휘 정당성에 관한 것이었다. 2026년 3월 이재명이 2030년 이전 전시 작정원 전환 가속을 요구한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캠페인 잔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료제를 향한 압력선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치에서 제시된 일정은 장군, 변호사, 획득 담당자, 동맹 관리자들에게 기획 문제로 변한다. 그들에게 언젠가는이 아니라 언제까지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는가를 묻게 만든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기관의 행동은 바뀐다. 한번 날짜 범위가 진지한 대화에 들어오면 지연은 더 이상 관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정당화가 필요해진다. 또 다른 선로는 무역과 산업 지렛대였다. 2026년 3월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연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약속의 길을 여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중 2,000억 달러는 전략 산업에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에 배정되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것은 전형적인 거래처럼 보였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런 규모의 산업 자본, 특히 조선 분야의 자본은 동맹 권력과 분리되지 않는다. 협상 심리를 바꾼다. 전시 통제 논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미국 산업에 그 정도의 구조화된 자본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국가는 채무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양방향 지렛대를 이해하는 국가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은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선체 생산은 전략적 인내의 가시적 형태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국의 조선 일정, 정비 부담, 산업 병목이 탈냉전 신화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현실과 씨름해왔다. 반면 한국은 상선과 군함 건조 양쪽에서 규율 있는 납기 신뢰로 세계적 신뢰를 쌓아왔다. 그런 조선소 능력을 가진 동맹국을 미국 행정부가 모욕하는 것은 단지 돈을 내는 파트너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다. 해양 역량의 잠재적 대체 중심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것도 해양 역량이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다음 세 번째 선로가 왔다. 수중의 미래였다. 아니다. 한국이 갑자기 성숙한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대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진지한 분석은 환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위기를 움직이게 한 서사의 세계는 즉각적인 완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승인 논리, 기획 동력, 그리고 모욕을 가속으로 바꾸는 정치적 전환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핵 잠수함 야망의 가능성이 국가안보 기획의 혈류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주변의 모든 기관이 자세를 바꾸기 시작한다. 해군 설계국, 법무팀, 수출통제 전문가, 원자로 전문가, 조선소 기획자, 훈련 파이프라인, 입법위원회, 그리고 그 노력을 국제적으로 방어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외교 채널들까지. 그래서 국제적 차폐가 중요했다. 더 선정적인 정치 수사를 떠나서도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는 합법성, 투명성 관리, 동맹 처리 방식에 의해 생사가 갈린다. 서울이 자력 증강을 책임있고 규칙을 의식하며 전략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프레이밍할수록 워싱턴이 그것을 반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진짜 비확산 수호자가 아니라 질투심 많은 문지기로 보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시스템의 운동이다. 무기만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위치 잡기다. 한편 도쿄의 움직임은 다른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다. 일본의 반도체 국가 지원은 폭증하고 있었다. 전략적 지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피더스에 대한 공적 자금은 2026년 4월까지 약 2조 3,540억 엔에 도달했다. TSMC의 두 번째 일본 공장에는 최대 7,320억 엔의 보조금 지원 약속이 주어졌다. 하지만 막대한 보조금 이후에도 일본은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해 있었다. 생태계 밀도를 잃은 상태를 자본만으로 충분히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한국 기업들, 특히 HBM 분야는 여전히 AI 메모리 병목의 가장 뜨거운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역이 이제 위신보다 더 가혹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정렬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준은 더 이상 누가 가장 오래된 동맹을 가졌는가 또는 누가 가장 세련된 전략 어휘를 가졌는가가 아니었다. 점점 압축 상태에서 실제로 누가 납품할 수 있는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선박을 납품하라, 미사일을 납품하라, 칩을 납품하라, 지휘 준비 태세를 납품하라, 수출 계약을 납품하라, 규모를 납품하라, 결정을 납품하라. 한국은 너무 많은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고 이제 어제의 역할 속에 정치적으로 가둘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누구도 미국의 전략 우산 전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었다. 충분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린 대체 질문을 하고 있었다. 실제 질문은 서울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가가 아니었다. 워싱턴이 운영 모델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서울은 옛 위계에 얼마만큼을 우회하고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재협상할 수 있는가였다. 그건 훨씬 더 추한 질문이다. 깔끔한 임계점이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종종 자신이 부분적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그 대체가 이미 일상이 된 뒤에야 깨닫는다. 움직임은 어조에서조차 보이기 시작했다.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키우며 지위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산업 및 수중 능력을 확장하는 호스트 정부는 단지 푸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협상 깊이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자조의 한 줄기는 완성될 필요가 없다. 예전에는 복종을 강제하던 두려움을 조금만 줄여도 된다. 그리고 두려움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마지막 징후는 양자 핵심 밖에서 왔다. 유럽의 분석가들, 인도 태평양 기획자들, 심지어 상업 행위자들까지 이제 한국을 다르게 읽고 있었다. 단지 미국 보호를 소비하는 노출된 수요자가 아니라 전략 생산의 노드로 읽기 시작했다. 해군 건조, 탄약, 첨단 제조,
고성능 메모리 공급에서 중요한 노드 말이다. 전략 생산은 외교적 자세를 바꾼다. 다른 강대국들이 당신을 단지 전선 동맹국이 아니라 공급자로 구애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공급자는 선택지를 가진다. 선택지는 위계를 부식시킨다. 옛 질서는 여전히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도 다른 척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총량 기준으로 여전히 지역 비교를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총량적 힘과 사용 가능한 정치적 지렛대는 같은 것이 아니다. 시스템은 지금 실시간으로 워싱턴에게 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연설은 보통 가장 나중에 따라온다. 옛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으로 그럴듯한 방어는 군사적이지 않았다. 심리적이었다. 그 방어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에는 모욕이 어떻든, 산업적 부상이 어떻든, 주권 수사가 어떻든 한국은 결국 한 걸음 물러설 것이다. 완전한 미국의 엄호 없이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움직이는 위험이 단순히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무장해 있다. 중국은 여전히 강압적이다. 핵 보장은 여전히 비대칭적이다. 연합지휘 습관은 여전히 깊게 박혀 있다. 그러므로 동맹은 긴장을 겪을 수는 있어도 전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어였다. 향수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신중함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시 동안 나는 그것이 버텨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더 깊은 증거 앞에서 그것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신중함이 사라져서가 아니었다. 워싱턴이 바로 그 신중함을 유순하게 만들던 심리를 스스로 독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치명적 실수였다. 동맹국에게 조심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동맹국을 모욕하면서 그 조심성이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데 쓰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 조심성은 결국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돌아선다. 그 방어의 붕괴는 세 층으로 일어났다. 첫 번째 층은 지휘 현실이었다. 조건 기반 오피코는 무모한 정치적 가속을 피하기 위해 정확히 설계된 구조였다. 그것은 전환을 자존심이 아니라 능력과 환경에 묶어두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임기 안에 전환을 마치라고 밀어붙이기 시작하자 그 프레임워크는 천장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논쟁은 이것이 무기한 지연된 상태로 남아야 하는가에서 어떤 공백이 남았는가, 그 공백을 메우는 일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더 미루는 것으로 이익을 보는가로 바뀐다. 조용한 기본 통제를 당연시해 온 권력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재구성이다. 두 번째 층은 수중 신뢰성이었다. KSS-3 숫자들은 이미 내디인에 손상을 입히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부분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것들을 SLBM 이정표 및 더 넓은 한국 해군 산업 성과와 나란히 다시 보았다. 자망 배수량 약 4,000톤, 10기의 수직 발사관을 가진 플랫폼은 장식용 연한 장난감이 아니다. 2021년 재래식 SLBM 시험에 성공한 국가는 단지 독자 타격 상징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율적 보복 논리의 습관을 쌓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독립은 아니다. 하지만 자율성은 한 번에 도착하지 않는다. 상상력을 바꾸는 조각들로 도착한다. 그리고 상상력이 바뀌면 정치는 밖에서 규율하기 훨씬 어려워진다. 세 번째 층은 동맹 전통주의자들이 계속 과소평가해온 산업 비교였다. 워싱턴과 도쿄는 여전히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고 가정하는 듯 보였다. 제도적 관성, 자금의 깊이, 위신이 결국 충격을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위신은 칩 우위를 원할 때 즉시 만들어주지 못한다. 위원회 메모로 첨단 조선소 처리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2025년 말 SK하이닉스 단독으로 HBM 시장에 약 53%를 쥐고 있었고 삼성이 35%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이 수조엔을 쏟아부어 첨단 칩 역량 재건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지울 수 없다. 서울이 두 개의 현실 속에 동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지울 수 없다. 여전히 미국의 우산 아래 있었지만 동시에 점점 더 다른 국가들이 의존하는 물적 산업적 시스템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 시점이 되자 옛 질서의 마지막 방어는 자기 파괴적으로 변했다. 미국 측 목소리들이 한국은 여전히 누가 누구를 보장하는지 상기받을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말할 때마다
오히려 한국의 능력에 맞게 지휘 존엄성도 따라와야 한다는 한국 측 논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보조금 정책이 필요를 광고할 때마다 간접적으로 한국의 중심성을 확인해 주었다. 동맹이 전환은 반드시 방법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서울은 방법론이 더 이상 전략적 유화화의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되받아칠 수 있었다. 옛 방어가 무너진 이유는 그것이 한국이 자국의 능력이 이미 벗어나고 있는 위계에 대해 정서적으로 계속 설득된 상태로 남아있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내가 일하고 있던 방은 그 즈음 이미 바뀌어 있었다. 구호로 말하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매트릭스로 말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지휘 정치가 악화되면 기지 사용 허가는 어떻게 되는가? 서울이 호스트 논리에서 선택적 허가 논리로 이동하면 주한 미군 태세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어떻게 되는가? 주권 논쟁이 전시 지휘를 넘어 임무 범위, 배치 우선순위, 한국 기지 자산의 지역적 사용 문제로 확장되면 합동 기획은 어떻게 되는가? 자립이 위신 명령이 되면 조달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은 이념적 질문이 아니었다. 시스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폭로되고 있던 숨겨진 의존성은 한국이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과장이었다. 폭로되고 있던 숨겨진 의존성은 미국이 미국의 지위 우위를 정당한 것으로 계속 받아들이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었다. 단지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 정당성이 약해지는 순간 전체 구조는 정치적으로 더 거래적이고 더 조건적이며 유지 비용이 더 비싸진다. 위계는 물질적 긴장을 수년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정당성 상실은 그렇게 쉽게 버티지 못한다. 그게 워싱턴이 보려 하지 않았던 비밀이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은 항모, 폭격기, 병력, 조약만 위에 서 있지 않았다. 위기가 전쟁으로 굳어질 때 누가 지휘 스위치에 가장 가까이 앉을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한 동맹국들의 동해 네트워크 위에도 서 있었다. 가장 유능한 전선 동맹국 중 하나가 그 동의를 진지하게 수정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지역적이지 않다. 제국의 운영 형태 문제가 된다. 그것이 붕괴였다. 왜냐하면 옛 질서의 마지막 방어는 늘 미국의 불가결성이 미국의 천박함보다 더 무겁게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 청구서는 그 균형에 도전했다. 서울의 반응은 그것을 뒤집을 위험을 만들어냈다. 미국의 천박함이 이제 실제로 미국의 불가결성을 줄여버릴 자율성을 가속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깨달음을 축하하지 않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진지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시점이 잘못된 전환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 하지만 분석은 치료가 아니다. 내 일이 옛 지도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 되었을 때 알아보는 것이 내 일이었다. 그때쯤이면 이미 그랬다. 동맹은 죽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의 지휘 권위가 관습, 감사, 두려움이라는 방패 뒤에 영원히 보호될 수 있다는 가장은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워싱턴이 청구서 논리에 더 집착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죽어갔다. 마지막 방어는 무너졌다. 남은 것은 낡은 질서가 이름 붙이길 원치 않았던 새로운 현실 아래의 협상이었다. 끝에 이르자 시간은 더 짧게 느껴졌다. 돌이킬 수 없는 인식은 그렇게 도착한다. 하나의 극적인 발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압축으로 온다. 원래는 따로 움직이던 너무 많은 선들이 갑자기 서로 수렴하기 시작한다. 정치적 모욕, 호스트 국가 재정, 전시 지휘권 전환, 수중 타격 능력, 조선 지렛대, 반도체 중심성, 일본의 보조금 불안, 중국의 군사 압박, 미국의 전략적 과신. 그것들이 더 이상 배경 변수가 아니게 된다. 하나의 사건이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 청구서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재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위장을 파괴한 것이었다. 동맹의 한쪽이 다른 쪽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다고 여전히 믿으면서도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이 다시 가격 매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것이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미국이 한국에서 가진 진짜 자산은 결코 단지 28,500명의 병력이나 우산이나 본부나 조약 문서가 아니었다. 진짜 자산은 아직도 안보와 존엄성을 함께 제공하는 관계 속에서
하위 파트너에게 필수적인 상급 운영자로 받아들여지는 정당성이었다. 워싱턴이 그 존엄성을 선택사항처럼 보이게 만든 순간 나머지 구조 전체는 협상 가능해졌다. 그게 더 큰 진실이었다. 한국이 갑자기 전능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해구산이 잠수함 한 급이나 미사일 시험 한 번, 입법, 야심 하나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진지한 사람은 만화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돌이킬 수 없는 인식은 그것보다 더 정밀했고 더 위험했다. 그것은 이것이었다. 아시아에서 힘의 운영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쪽은 여전히 비교 불가능한 총량의 힘을 쥐고 있었다. 다른 한쪽은 그 힘이 자기 영토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허용될지를 재협상할 수 있는 산업적, 기술적, 정치적, 수중 도구들을 축적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탈퇴가 아니다. 동맹의 죽음도 아니다. 위계 수정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위협 환경 속에서의 위계 수정은 전략가가 목격할 수 있는 가장 불안정한 현상 중 하나다. 겉으로는 연속성을 주장하는 구조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지막 숫자들은 그 순간의 잔혹함을 더 날카롭게 만들 뿐이었다. 한국은 구걸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SMA에 따라 2026년 1조 5,2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약 2만 8,500명의 미군을 수용하고 있었다. 2030년까지 전시 지휘권 전환을 완료하라고 밀고 있었다. 이미 2021년 SLBM 능력을 입증했다. 차세대 잠수함은 자망 배수량 약 4,000톤, 10기의 VLS를 향해 가고 있었다. 2025년 말 기준 SK하이닉스와 삼성은 합쳐 약 88%의 HBM 점유율로 AIA 시대 최고 마진 메모리 병목을 지배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라피더스의 2조 3,540억 엔 TSMC 지원에 수천억 엔을 더 쏟아붓고 있었다. 전략 산업은 쇠퇴한 뒤 즉흥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숫자들을 한데 놓고 보면 낡은 언어는 우스꽝스럽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프로필을 가진 국가는 여전히 동맹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주권이 행정적으로 계속 유예된 것처럼 영원히 말해질 수는 없다. 그것이 내 안에서 굳어버린 되돌릴 수 없는 인식이었다. 워싱턴은 단지 서울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성숙한 국가가 능력을 지위 존엄성으로 전환할 유인을 작동시켰다. 원래는 느리고 관리되고 고도로 협상되며 진화했을 변화에 가속제를 부어버렸다. 채권 추심 언어가 수년간 한국 내부의 논쟁만으로는 언제나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군사적 자립을 도덕적 긴급성과 결합시켜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융합이 일어나는 순간 기계는 더 이상 중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더 깊은 지역적 결과는 더 가혹했다. 중국이 보고 있었다. 일본이 보고 있었다. 유럽이 보고 있었다. 일정표, 생산 속도, 정치적 인내력을 연구하는 모든 동맹 수도가 보고 있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비용 분담 다툼이 아니었다. 미국 체계가 여전히 막대한 힘을 생산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천박한 정치 때문에 자기 정당성을 많은 이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빨리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오랫동안 중요하지만 경계가 정해진 동맹으로 취급되어 온 한국이 이제는 존엄 없는 보호를 여전히 전액 지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밀어붙이는 미국 동맹 네트워크 최초의 주요 국가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질문은 영원히 한국만의 질문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맹 정치에서 진짜 전염되는 것은 이탈이 아니라 선례이기 때문이다. 서울이 호스트 지뢰 때 산업 기피, 지휘 야망, 절제된 어조를 결합해 재계산을 강제할 수 있다면 다른 국가들도 그 방식을 연구할 것이다. 똑같이 복제하지는 않더라도 연구할 것이다. 채권자처럼 청구하는 초강대국은 자기 동맹국들에게 대차대조표 전략가처럼 사고하라고 가르친다. 패권국에게 그런 교육은 대단히 끔찍한 투자다. 그 주에 마지막 통합표를 바라보던 기억이 난다. 거기에는 옛 질서의 실패를 선언하는 극적인 문장은 없었다. 그저 숫자, 일정, 능력, 보조금표, 병력 수준, 전환계획, 자본 흐름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패턴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그것을 촉발한 인물들보다 더 커져버렸다. 트럼프의 천박함은 중요했다. 물론이다. 이재명의 절제도 중요했다. 물론이다. 하지만 끝에 이르면 그들은 더 이상 전체 이야기가 아니었다.
더 큰 이야기는 현실이 오랫동안 한국을 더 큰 역할에 대비시켜왔고 워싱턴이 오만을 통해 그 순간을 드러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압박받는 동맹과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는 동맹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회의로 수리할 수 있다. 후자는 그렇지 않다. 후자는 권한, 언어, 상징, 작전 특권을 재분배해야 한다. 상위 파트너가 지휘 정당성을 더 이상 상속재산처럼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하위 파트너의 부상 속 존엄성 안에서 다시 획득되어야 한다. 나는 워싱턴이 그 점을 제때 이해하고 있다고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인식이었다. 옛 지도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큰 위험이 적들로부터 온다고 내게 가르쳤다. 중국의 규모,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 러시아의 기회주의. 그런 위험들은 여전히 현실이다. 하지만 청구서의 주는 내게 더 나쁜 것을 가르쳐 주었다. 패권국은 적의 압박보다도 경멸 때문에 더 빨리 스스로를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그 경멸을 받는 동맹이 조선소, 미사일, 칩, 자금, 정치적 인내, 그리고 성인 자격의 유예를 더는 가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해줄 이유까지 갖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이 사건은 청구서로 시작했다. 그리고 기소장으로 끝났다. 단지 한 정치인에 대한 기소장이 아니었다. 물론 그가 많은 책임을 져야 하긴 했지만 심지어 한 동맹 전체만에 대한 기소장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착오적 가정 전체에 대한 기소장이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유능한 동맹국들에게 세입자처럼 말하면서도 습관만으로 지휘 스위치를 계속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기소장이었다.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 동맹국이 숫자의 힘을 등에 업고 왜 자신은 여전히 더 이른 세기를 위해 설계된 지휘 천장 아래 살아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향수도 옛 체제를 다시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이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마지막 진실이었다. 동맹은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한때 그 동맹을 정의하던 위계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